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권다영입니다. 코스닥의 역대급 상승을 만난 어제장이었습니다. 코스피가 달려가니까 이제는 코스닥도 따라가는 모습들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요. 3,000선까지는 해야 할 숙제가 좀 많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올라간 룸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시장은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2부 리그가 아니라 나스닥 스타일로 시장을 더 키우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도 함께 확인한 만큼 코스닥 시장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섹터별, 종목별 흐름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게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상황도 우리나라 시장에 잘 받쳐주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밤 시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뉴욕 출발합니다. 일단 지수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장중에 강세를 조금 더 키우는 모습들 나타났고요. 다우가 0.6%대 상승으로 49,412포인트, S&P 500 같은 경우도 6,950포인트까지 올리면서 0.5%대 강보합권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0.4% 오르면서 23,601포인트. 오늘 같은 경우는 러셀 2000이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3대 지수가 가고 대형주가 가게 되면서 러셀 2000 오늘은 약세로 마감 지은 것이 특징적입니다. 섹터 단 흐름도 살펴보시면 오늘 전반적인 상승세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소비재를 제외하고 나서는 대부분 강세 보였고요. M7이 들어있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각각 1.3%, 0.9%대 강세, 유틸리티 그리고 파이낸셜 섹터의 강세가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상승 하락 종목수 함께 살펴보시면 상승 종목수 다우에서 18종목, S&P 500에서는 300종목이 넘어갔고요. 나스닥 100에서도 66종목이 올라가면서 상승 종목수 우위의 시장이었습니다. 확실히 실적 시즌에는 대형주가 이 어닝 시즌을 이끌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M7 중심의 강세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 네오 클라우드 이런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띈 하루였습니다. 파이낸셜 섹터도 다시금 좀 방향을 위쪽으로 잡고 있는데요. IB 업종 실적 발표 이후에 M&A가 회복될 것이다. 또 커버리지 개시하는 종목들도 많았고 의견 상향이 되는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파이낸셜 섹터도 강세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트맵 함께 살펴보시죠. 테슬라가 조금 쉬어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쉬어가던 메타와 애플이 조금씩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차트가 우상향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었는데 이번 실적을 기점으로 좀 달라질 것이다라는 시각들이 지배적입니다. 메타가 2%대, 애플이 2.9% 이상의 강세 보였고요. 반면에 전거래일에 좋았던 엔비디아, AMD 함께 약세,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확실히 고점에 대한 부담은 없진 않은가 봅니다. 2.6%대 하락이었습니다만 시게이트 같은 종목들은 상승세 나타냈다는 거, 그러니까 메모리 관련주가 다 빠진 것은 아니라는 거 보시죠. 인텔 같은 경우도 실적의 여파를 계속해서 맞아가고 있습니다. 17% 급락 이후에 추가적으로 5% 더 빠지는 모습들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 외에는 오늘 굉장히 좋았던 섹터는 유틸리티 섹터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방산주 같은 경우도 어쨌든 국방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올라와서인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움직임들 함께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들 한 가지씩 열어보시죠.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입니다. 민주당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안이 포함된 법안에 대해선 표결을 안 하겠다, 거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지금 미니애폴리스에서 정말 큰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IC 단속원들의 민간인 사살 사건 이후에 여기다 돈 대주는 건 나는 표결 못하겠다라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반대로 1월 30일 예산 만료 시점 이후에 부분적인 셧다운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올라와 있죠. 우리가 이번에 역대급 셧다운을 겪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만 사실 그럴 가능성은 아직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 연말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셧다운을 하고 뭔가 예산 집행이 안 됐을 때 정치적인 부담이 민주당, 공화당 양쪽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토안보부 예산을 제외한 재조정이라든지 임시 예산안 아니면 합의 요 정도의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임시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1월 31일 과연 어떻게 결정될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FOMC입니다. 1월 FOMC는 당연히 동결일 것이다 라는 의견들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이번 FOMC에서 동결 확률은 97.2%로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6월에 인하하고 12월에 인하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FOMC 동결 예상되는데 중요한 것은 파월의 스탠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미 3차례 금리 인하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노동시장 안정시키는데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이번 1월 FOMC에서는 어떤 스탠스를 나타낼지 함께 체크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골드만삭스의 의견도 이어서 살펴보시죠. 큰 변화 없이 무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신호도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시장이 올해 안정 국면을 유지하게 된다면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 이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져 보입니다. 때문에 크게 무난하게 지나가겠지만 과연 이후의 흐름을 어떻게 언급하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관세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캐나다도 굉장히 압박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또 이걸 보면 트럼프가 왜 관세 필요하다는지 아마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초대형 세금 환급 임박이라는 리포트였습니다. 지금 OBBA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들 본인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세로 많은 돈을 걷어서 지금 세금을 환급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죠. 감세 정책 시행으로 26년 1분기 미국 소비자에게 3,500억 달러, 평균 3,500억 달러 수준, 3,500달러 수준의 세금 환급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금 유입 효과로 소비를 부양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급금의 주요 수혜층이 중고소득층과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경제 견인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층이 이거 받는다고 해서 굳이 돈을 더 쓰지 않기 때문에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관세와 수입 부진이 야기하는 구조적인 압박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규모 관세 환급, 그러니까 세금 환급을 해준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지지율을 크게 늘리려는 그런 움직임들 함께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역대급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금 보시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장기 구조적 강세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 통화 가치 훼손, 포퓰리즘 재정 환경 속에서 금은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형 금 강세장은 정말 큰 충격이 있을 때나 끝났다라고 하는데요. 74년에 닉슨 체제가 끝나거나 볼커의 금리 충격, 아니면 12년에 유럽 부채 위기 종료, 코로나 백신 이런 것들 정말 빅 사건이 아니고서는 금의 상승세를 쉽게 누르기는 어렵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60년 동안 있었던 4차례의 금 강세장에서 평균 가격 상승폭이 30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으로 그냥 적용했을 때 고점 6,000달러를 넘겨낼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금값은 멈추지 않고 있고요. 은 가격도 함께 멈추지 않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와, 금 가격이요, 여러분 트로이 온스당 5,056달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잘 가고 있고요. 은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7%가량의 상승세 보이면서 온스당 108달러까지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골드, 실버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35조 달러, 은 시가총액도 6조 달러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호관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네요. 한국산 자동차 및 상호관세 다시금 인상하겠다라는 소식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좀 전해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대미 지금 투자를 이야기하고 나서 관세를 내리겠다라고 우리가 확정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다시금 어떤 이유에서 올린다고 하는지 조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과 은 함께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그 원자재단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천연가스입니다. 지난주부터 천연가스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추운 게 아니라요. 북반구가 다 춥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도 엄청나게 춥고 눈이 내리는 지역이 많아서요. 12개 주 비상사태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뭐 항공도 못 뜬다라고 하고요. 에너지 가격 급등, 물류마비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소비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계절적 요인이다라고 하면서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의 일시적인 성장 둔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시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로 인해서 유틸리티 섹터도 함께 강세 보였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형주 위주로 오늘은 좀 살펴볼 텐데요.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플, 아마존, 브로드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의 주가 수익 성장률을 살펴봤더니 겉보기보다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가 수익 성장률이 1.4배까지 내려오면서 22년 이후 최저 수준의 밸류에이션이 들어와서 부담 없는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빅테크 실적 시즌이 맞물리는 이번 주 M7이 돌아가면서 오르는 모습들 함께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뉴스들 종목별로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부터 보시죠. 엔비디아가 코어웨이브에 20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주당 87달러 수준에 매수하겠다라고 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구매 계약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어쨌든 간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장이고 그런 시점에서 코어웨이브에 대한 엔비디아의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네온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들 분위기 나쁘지 않았고요. 코어웨이브 같은 경우도 윗꼬리가 길게 달린 건 좀 아쉽습니다만 5%대 강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0.6%대 하락으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오늘은 줄줄이 다 대형주 보죠.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거래일에도 좀 올랐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체 칩을 공개했는데요. 차세대 자체 AI 칩 마이아 200을 공개했습니다. 성능이 좋고 다른 칩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HBM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제품으로 출시를 했고 아마존과 구글의 자체 칩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본인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체 칩 괜찮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다음으로는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도 바닥권에서 열심히 지금 딛고 올라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플 주가가요, 여러분 8주 연속 하락했었대요. 22년 5월 이후 최장 기간의 연속 하락이라고 하고요. 왜 빠졌냐?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면서 휴대폰 마진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패드 마진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정받으면서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AI 기능의 본격적인 적용, 교체 수요가 중장기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1월 29일 실적 발표 전에 저가 매수해라라는 이야기 전해줬고 JP모건에서도 목표 주가를 올려주는 모습들 나타내게 되면서 애플 같은 경우는 3% 가까이 올려줬습니다. 255달러 41센트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애플의 AI가 잘 된다. 누구랑 하냐? 바로 구글과 함께 합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애플 시리용 새로운 AI 업데이트 한 달도 남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저도 아이폰 되게 오래 썼는데 사실 시리가 그렇게 AI에 적합한지는 모르겠거든요. 이 업데이트가 됐을 때 정말 시리가 똑똑해질지 궁금해집니다. 이런 애플 모멘텀을 타고서 알파벳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상승세 잘 지킵니다. 1.6%대 상승으로 333달러 수준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또 뺄 수 없는 것이 메모리입니다. 메모리에 대해서는 종목별로 지금 고점에서 조금씩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샌디스크가요, 6개월 수익률이요, 여러분 1008%입니다. 5개월 만에 10배가 급등을 했고요. 일단 상호작용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어쨌든 간 D램이든 낸드든 다 필요하다라는 내러티브 속에서 정말 급등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다가 삼성전자가 낸드 가격 100% 인상한다라고 했죠.
따라서 다 같이 인상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자리 잘 버팁니다. 오늘은 조금 조정받았습니다만 그래도 470달러까지 어느새 10배의 주가를 가지고 가고 있는 샌디스크고요. 시게이트 같은 경우도 3% 이상의 강세 보이면서 358달러 지지해내면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히토류 관련된 뉴스 함께 살펴보시죠. 히토류가 지금 정부에서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죠. USA 레어어스에 16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주당 17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분도 10%나 확보를 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7% 이상의 강세였는데 윗골이 달리면서 음봉으로 마감한 건 약간은 눈에 걸립니다. 그리고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 이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 마감했다는 것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히토류 쪽으로 투자 이뤄지고 있습니다. MP 머티리얼즈, 리튬 아메리카스, 크리티컬 메탈스, 트릴로지 메탈스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대형주 위주의 실적 시즌 기대가 되고 있는 뉴욕 시장입니다. 과연 이번 주 대형주 M7 종목들 실적 잘 쓸까요?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브리핑 뉴욕이었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만약 아직까지 누르시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네, 뉴욕 시장 조금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멘전 투자자문의 송재경 대표와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한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야기를 살짝 제가 말씀을 드리고 출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산 자동차 및 상호관세 15%에서 25%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국회 비준 동의 안 하고 있다. 관세 협상 결과를 한국 국회에서 비준을 안 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지금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너무 아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세 관련돼서 계속해서 노이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송재경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시죠. 일단 대형주 위주의 강세가 또다시 나타나고 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말씀 주신 대로 시장이 아까 그런 그 지정학적 위험 뭐 이런 것을 딛고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조금은 되살려내는 그런 모습이 좀 강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M7 중에 4개의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주요 뭐 ASML 같은 또 그 주요 그 반도체 장비 회사들 또 기존 레거시 반도체 회사들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업들의 그런 기대감 그런 것을 갖고 연초 이후에 사실 S&P 500이 별로 썩 좋은 성과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는 특히 우리나라나 뭐 전반적으로 신흥국의 주식시장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데 반해서 네. 미국의 대형주, 특히 M7 중심의 대형주는 부진했다가 드디어 이번 주 들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조금은 이제 회복하려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어제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국에는 사실 S&P 500 내에서도 실적을 제대로 쓰고 실적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M7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 주가 되게 변곡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FOMC까지 겹쳐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번 주는 좀 어떻게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말씀 주신 대로 그 지금 미국의 실적 시즌 사실은 이제 한 절반 정도 나왔죠. 근데 그 절반들에서의 그 평가는 확실히 매번 분기 실적 때마다 그렇지만 이번이 특히 좀 박한 평가 뭐랄까 그 이전엔 한 3년 전만 해도 되게 넉넉한 시장이었는데 마음들이 푸근했는데 지금은 아주 깐깐한 눈으로 이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실적이 예상치를 넘어서는 또 예상치를 비트하는 이러한 숫자들이 나왔을 때 소위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칭찬하는 그 수준보다는 그것은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후하지 않고 반면에 예상치를 밑돌거나 또는 전망치가 예상치만큼 안 나오거나 이랬을 때는 처벌이라고 그러죠. 주가를 급격하게 떨궈내는
인테리어에서 유리 이미 한번 확인을 했죠.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것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러니까 그 사이에 주가가 M7 중심으로 주가가 좀 그 사이에 좀 부진했었기 때문에 이번 실적에 임할 때 그나마 좀 부담이 덜하긴 한데 어쨌거나 투자자들의 눈높이는 매우 높은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즘 스트리트 컨센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진짜 숫자로 확인하는 것보다 기대감이 훨씬 더 커졌고 그 기대감을 충족을 못 시키면 정말 칼같이 주가가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M7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 좀 조심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FOMC도 봐야겠죠. 금리는 사실 동결 당연히 될 것 같고 무난한 FOMC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 많더라고요. 1월 FOMC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말씀 주신 대로 사실상 이제 파월한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특히 의장으로서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로서는 아직은 2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알 수 없으나 결혈한 의지로 저번에 그 소위 성명을 발표를 하면서 트럼프와 이런 표현 그렇지만 맞짱 떠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날 도와줘. 사실 그걸 한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은 많은 그 우군들을 그러니까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파월의 힘이 좀 강해져 있는 것만은 또 분명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그러니까 트럼프에 맞서서 연준의 독립을 지켜내는 모습을 좀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정책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그 소위 금리 정책이나 뭐 소위 얼마나 양적 축소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이슈보다는 연준의 독립성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아마도 지금 시장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봐야 될 거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단기적인 뭐 금리 방향성이 어떨까 이런 것이 아니라 연준이 새로운 의장을 맞이하면서 기존의 시스템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잘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신뢰를 시장에 주느냐 여부, 그것을 어떤 형태로 줄 거냐 여부가 조금 더 이번에 볼 그런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경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무난하게 보는데 앞으로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내놓을 것이고 그 스탠스가 어떨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1월 FOMC에는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릭라이더의 확률이 굉장히 확 올라갔는데 또 월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금까지 거론된 4명의 후보 이외에 새로운 인물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말 잘 들을 사람을 계속 고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소위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있는 것이 파월을 지명을 주변의 추천을 잘 받아서 파월을 추천을 했는데 파월을 임명을 했는데 일기 때 그 다음부터는 엄청 싸웠죠. 그래서 네. 말 안 듣고 실제로 파월은 그때 금리를 엄청 인상하고 양적 축소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중국보다 더 나쁜 게 파월이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당시에 맨날 트윗에 날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이번에 다보스 가기도 전에도 그랬고 다보스도 얘기했지만 내 앞에 와서는 내 입맛대로 다 해주겠다고 온갖 소위 감언이설 다 해주고 나서는 막상 임명하고 나면은 딴소리 하더라. 파월이 그랬다. 그래서 이번엔 뒤통수 안 맞으려고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뽑고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계속 좀 저울질을 하고 있고 또는 이제 그가 어펜데이티스인가요? 그 소위 취업자들 상대로 you fire 하는 뭐 이런 그 재미를 약간은 지금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지금 소위 간보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연준 처음에는 7명이었나요? 맞아요. 8명 얘기하다가 지금은 4명으로 압축됐고 뭐 2명으로 줄였다 그랬다가 지금 또 새롭게 지금 짐 비앙코도 얘기했지만 이 현재 압축된 4명 말고 모르는 또 제5의 인물이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이건 거의 약간 그 소위 뭐라 그러죠? 경쟁 프로그램 하는 뭐 이런 식의 그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 어쨌거나 확실한 것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을 내세우는 게 목표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혼자 하진 못합니다.
뒤에 소위 지지 세력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셋도 그렇고 워시도 그렇고 짐 리더도 그렇고 보면은 지지하는 그 소위 그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월가 안에서도 갈라지고 백악관 안에서도 갈라지고 마가 세력 안에서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커멘트가 그 소위 이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 소위 사설이든 의견이든 막 나오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각자의 뒤에서는 현재 트럼프 옆에 연준 의장을 자신들이 친한 사람을 넣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도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판까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소위 최대 개파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월가에서 미는 사람은 워시 쪽이 제일 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셋이 정말로 친트럼프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워시가 올라왔고 네. 짐 리더는 굳이 표현하자면 정말 신선하죠. 그렇죠. 몰랐던 사람 느낌이죠.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연준에 굳이 표현하면 때가 안 묻은. 예, 그러니까 연준의 그 꼰대 마인드에 딱 밖에서 보면 그런 것이 안 묻은 오로지 시장에서만 했던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역으로 말하면 검증이 안 된 사람인 것도 하죠. 왜냐하면 정책과 시장 관리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짐 라이더를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뭐랄까 리스키할 수도 있어요. 시장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어떻게 오히려 사실은 이게 정책이라는 건 좀 다르고 그리고 과연 또 연준의 그러한 그 오래된 그 소위 그 매우 보수적인 그 이사와 지역 연원장들을 잘 설득할 수 있을까? 기업에서 하듯이 이렇게 꽉꽉 찍어 누를 수 있을까? 이건 완전 합의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생각보다는 짐 리더가 과연 그 연준을 이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막판까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고 제5의 인물 그 가능성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여기서 갑자기 검증도 안 돼 있는데 뭐 이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4명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번 주에 거의 임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새로운 인물이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하고 반대로 보면 아예 이번 주 아니고 넘겨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게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정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르려고 노력 중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래저래 진짜 노력을 많이 한다라고 느껴지는 게 방금 나온 우리나라 관세도 그렇고요. 관세 카드도 계속해서 놓지 않고 있습니다. 캐나다한테도 그랬고요. 우리나라한테도 왜 국회 비준 안 해라고 하면서 관세 올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관세도 상수이기는 한데 신경은 계속 써야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은 또 유럽에 대해서도 그린란드 이슈에서 반대하면은 관세 매기겠다고 기껏 지금 잉크도 안 말랐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도 아마 그런 그 소위 텐션이라고 하죠. 이거는 지속될 그 긴장 관계는 계속될 수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약간 몰린 느낌도 있죠. 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네아폴리스 지금 2주 연속 결국 거의 엄청난 소위 그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트럼프가 여기 조금 몰리는 경향이 분명 첫 번째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30일,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기준으로 금요일까지 지금 예산안이 최종 확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원에서 7표 이상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다 돌아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실제로 민주당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도 악화됐지만 여기서 또 뜨뜻미지근하게 나가면 민주당이 지금 있냐 없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밀리면 중간 선거를 지금 트럼프가 아무리 인기가 없어도 그렇다고 민주당을 찍으면 우리가 잘 돼 뭐 이런 고민도 할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절대 물러서기가 없을 것 같고 근데 결국 포인트는 지금 ICE가 들어가 있는 국토안보부 예산을 감액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IC 예산이 저도 체크를 해봤더니 원래는 3년 전, 2년 전만 해도 100억 달러가 안 됐는데 이거를 10억 달러가 97억 달러였나? 뭐 87억 달러였는데 이거를 280억 달러, 3배나 높이는 아닌 거고요. 작년 올해. 그러면 근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터키 전체 군방비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절반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을
ICE에다가 투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미국 자국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로 그만큼 돈을 써가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결국 이게 돈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그 IC 요원들한테 들어가는 돈들을 보니까 일단 들어가면은 소위 업프론트 소위 보너스라고 그래야 되나요? 5만 불 바로 넣어주고 엄청나게 보니까 후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거기 절반이 문맹에 가까운 교육 수준이라는 얘기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IC와 관련된 예산이 첨예하게 지금 올라왔고 그것이 해결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또 눈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노력들 네. 그런 것들이 또 소위 관세 변수 또는 이란 변수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시장이 그래서 금과 은 가격이 여전히 연일 최고치를 치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사진 보니까 진짜 좀 속상할 수준이기는 하더라고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지금 예산안 통과가 안 될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양쪽 다 약간은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함께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외 이슈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해보면요. 엔화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의원 선거 한다라고 하면서 해산을 시켰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일본 국채가 오르는 상황들 그리고 엔달러가 움직이는 상황들이 일어나다가 달러에 레이책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환율까지 같이 붙어서 가는 움직임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최근 6개월 동안 정말 사이좋게 미국과 관세 협상, 투자 협상했던 대만 달러, 한국 원화, 일본 엔화 같이 약세를 상당히 많이 보였거든요. 대만 달러가 한 8% 절하됐었고 일본이 한 6% 후반, 우리나라도 한 6% 초반 절하됐다가 이번에 엔화 강세 반전이 지난 주말부터 급격하게 나타났죠. 어제도 상당히 빠졌고 그래서 153, 4엔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기본적으로는 이 상황 자체는 확실히 미일이 공조를 지금 정부 단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많이 듣잖아요. Don't fight Fed라는 얘기. 그게 다시 한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역 연은이 전화 한번 돌리니까 시장이 확 바뀐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엔화에 대한 투기적 소위 매도 포지션, 결국 엔화 약세에 배팅하는 규모가 우리가 그러니까 2024년도 7월에 봤은 정도는 아니지만 그때 소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엄청나 있을 때보다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갑자기 이제 소위 쇼스퀴즈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엔화 강세 모습이 나타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속도가 지금 이대로 끝날 거냐 더 갈 거냐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그 사이에 일본의 장기 금리가 지속적으로 2년 사이도 엄청 우상향해서 소위 그러니까 일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해외에 투자할 때 소위 환해지도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특히 강세로 가면 더 그래야 됩니다. 엔화 환해지 비용을 감안한 일본의 10년물 금리가 독일, 영국, 미국보다 이제 높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일본 투자자들이 소위 우리가 항상 얘기하던 해외로 치맛바람을 날리고 돌아다닌다는 그런 일본의 투자자들, 예, 그들이 과연 굳이 환에 대한 변동성까지 고민해 가면서 해외 투자를 할까라는 고민이 있죠. 근데 문제는 일본이 부채도 많지만 해외에 완벽한 전 세계 넘버원 채권국이잖아요. 일본 최고, 그다음에 독일 이런 순인데 이렇게 놓고 보면 일본의 해외 집 나간 일본 엔화가 달러로 변해서 나가 있는 돈들이 다시 일본으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큰 흐름에서는 단기간에 급등락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하면 또 다른 흐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이 지금 이제 올해 계속 엔화 강세의 흐름과 나타날 수 있을까? 이것은 일본의 장기 금리가 올라간 이슈가 더 큰 것. 이 두 가지 맞물리면서 생각보다는 일본으로의 그런 자금 환류 이슈도 올해 한 해를 상당히 시장에 큰 화두를 던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엔캐리 트레이드 하면서 쾅 충격을 줬다면 이제는 더 그것이 잔잔하게 길게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 관세 올리겠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원달러 환율에도 이게 영향이 좀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세계 나라의 소위 외환 데스크
에서 보통 프락시 트레이딩이라는 걸 하거든요. 프락시 해지. 뭐냐면 특히 대만이 그걸 많이 하는데 대만은 자기 그 GDP 규모에 비해서 달러가 너무 많아요. 워낙 경상수지 흑자를 많이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그 자국 내에서 소화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웬만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되다 보니까 대만이 자기네 환해지 하려면 한국 원화를 같이 끼고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만 달러가 약세로 가면 우리 원화도 약세로 가고 대만 달러 강세가면 우리도 강세가는 현상이 있고요. 이것은 또 일본하고도 이제 이런 현상이 그 소위 아시아 통화권에서 이제 3개국이 같이 움직이는데 흥미롭게 이 3개국이 어떤 그 공통점을 갖고 있냐면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하고의 대규모 투자 협상을 지금 상당히 해왔고 이제 거기에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있고 관세 이슈도 있었지만 또 이 세 국이 또 인도까지 또 포함할 수 있는데 자원 빈국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근데 최근 들어서 또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랠리를 있고 이 우리나라 포함해서 대만, 일본, 인도도 마찬가지고 타 해외에서 에너지도 수입해야 되고 구리도 뭐든지 다 수입을 해야 되는 나라. 그래야지 수출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원자재가 강세로 계속 우상향하는 상황에서는 수입하는 입장에서 수출하기 위해서 뭔가 원자재 수입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달러를 굳이 원화로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까? 갖고 있어야 되겠죠. 거기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꼭 대미 투자를 떠나서라도 지금 달러를 원화로 급격하게 바꿀 유인이 좀 적었던 것만은 3개국이 분명한데 어쨌거나 미국이 왜 약달러를 그렇게 원하는지는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약달러를 원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것 자체는 그나마 우리 이게 자원 빈국인 이 나라들 입장에서는 원자재의 강세에 대응할 수 있는 자국 통화 강세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다행스러운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원달러 환율 실시간으로는 1,442원 수준 지나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 주에 M7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앞서 여쭤봤을 때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맞추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된다면 실적 뭔가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되고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또 나올 수 있는 게 AI 버블론 이렇게 이어질 수 있잖아요.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가만 보시면은 이제 AI 안에서도 이제 뭐랄까 편가르기 또는 이제 소위 옥석 가리기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일단은 AI에서도 확실하게 지금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것은 어제 뭐 마이크론이 좀 빠지긴 했지만 소위 메모리 그러니까 AI에 들어가는 AI 향 메모리 기업들은 지금 확실히 차별화돼서 주가가 좋은 상태고요. 이걸 사다가 뭔가를 해야 되는 회사들은 전반적으로 좀 부진해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자체적인 그러니까 엔비디아로부터 독립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는 또 성과적으로 대표적으로 구글이죠. 뭐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발표될 때 중에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제 뭐 상대적으로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뭐 이런 데죠. 상대적으로 지금 다음 주에 아마존하고 구글 두 개 빼고는 지금 이번에 애플, 테슬라 뭐 이렇게 있는데. 이 회사들 애플만 제외하고 나머지 3사들은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해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많이 하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서 아마 그 얘기를 먼저 끝낸 것 같아요. 자체 칩 우리도 할 수 있어. 소위 이제 엔비디아로부터 독립할 수 있어. 이걸로 좀 뭔가 좀 전환시키는 안 좋은 시각을 이런 거고 메타는 우리 사람 잘라서라도 우리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것을 통해 그것은 그거고 앞으로 결국은 우리가 대규모 투자를 지속할 건데 지금 분위기는 그렇잖아요. 할 건데 이걸로 내가 성과를 얼마나 낼 수 있어를 좀 더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번에 단기적인 그 소위 주가 그 사이 많이 밀렸던 것을 회복하는 정도로만 끝나지 완전히 방향을 이전처럼 완전히 돌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좀 남아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 마감하고 우리 시장으로는 목요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실적 발표하고요. 목요일 마감하고 나서 금요일 새벽에 애플의 실적 만나볼 수 있습니다. M7의 종목들 실적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이야기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문의 송재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